스웨덴은 아름다운 북유럽 국가로 오랫동안 전 세계 여행자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였습니다. 맑은 호수와 울창한 숲, 현대적인 도시가 어우러져 역사와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움을 자랑하죠. 하지만 스웨덴을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드는 건 자연 풍경만이 아닙니다. 이 나라만의 독특한 특징들, 특히 스웨덴 여성들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스웨덴 여성들은 아름다움과 매력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동시에 양성평등의 모범으로도 손꼽힙니다. 그 밖에도 얼음 호텔, 누드에 관대한 나이트클럽, 밤에도 쉬지 않는 도시 생활 등 스웨덴에는 독특하고 기이한 요소들이 가득합니다. 이제 아름다운 여성들과 놀라운 자연이 어우러진 나라, 스웨덴의 가장 독특한 점 18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5번. 동화 속 여인을 만들어내는 나라. 스웨덴 여성들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중 하나로 꾸준히 손꼽힙니다. 키가 크고 금발의 푸른 눈을 지닌 이들은 북유럽 여신을 연상케 하며 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습니다. 이 스웨덴의 꽃들은 단지 외모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지성과 우수한 교육 수준으로도 유명합니다. 여성스러운 매력과 우아함을 지니면서도 강한 개성과 자신감을 갖춘 모습이 그들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하죠. 많은 사람들은 스톡홀름 거리를 걷다 보면 숨겨진 미인대회 우승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도시 곳곳에는 아름다움과 키, 그리고 친절함을 겸비한 여성들이 가득하죠. 더불어 스웨덴은 여성 고용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여성들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여성들이 경력을 쌓고 열정을 따라가며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 여성들의 아름다움과 사회적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14번. 나체 입장객에게 무료 입장을 허용하는 나이트클럽. 스웨덴은 개방성과 다양성 존중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스톡홀름에 위치한 클럽 나케트는 완전히 옷을 벗는 손님에게 무료 입장을 허용하는 독특한 운영 방침을 가진 나이트클럽입니다. 이 주간 음악 이벤트는 특히 젊은 층과 자유로운 생활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빠르게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클럽 나케트의 주최 측은 이 행사가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자유주의 문화를 즐기는 이들을 위한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표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이들의 의도입니다. 이 행사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즐기고 자신을 표현하며 긴장을 풀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클럽의 이벤트에는 매일 밤 평균 약 400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이는 이러한 콘셉트가 상당수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이 클럽의 운영 방식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 교회인 소웨데르 말름스키르카는 해당 행사가 도덕적 타락을 상징하며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이 나이트클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 댓글로 들려주세요. 13번. 유럽의 친밀감 챔피언십. 조금 엉뚱한 현실 속에서 스웨덴은 국제 친밀감 대회라는 독특한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최근 SNS 게시물에 따르면 이른바 유럽 섹스 챔피언십에는 유럽 16개국에서 참가자들이 모입니다. SF 소속 심사위원들은 참가자들의 유혹 능력, 신체 부위별 마사지 기술, 전이, 지구력, 신체적 아름다움, 자세 체위 변화의 창의성, 정해진 시간 안에 도달한 오르가슴 횟수 등을 기준으로 우승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각 라운드는 45분에서 60분 동안 진행되며 하루 총 6시간의 대회 일정이 이어집니다. 올림픽과 유사하게 참가자들은 동작의 난이도, 실행의 정확성, 예술성 등의 요소로 점수를 받게 됩니다. 이 대회는 스웨덴 옌셰핑에서 여러 스트립 클럽을 운영 중인 드라간 브라티치가 주도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성관계도 다른 스포츠처럼 정식 스포츠로 여겨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유럽 사회의 스포츠 전략에 이 같은 개방성을 반영하는 것이 하나의 혁신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SSF가 스웨덴 국가 스포츠 연맹의 성관계를 스포츠로 인정해달라는 신청을 했으나 승인은 거부되었습니다. 스웨덴 국가 스포츠 연맹의 회장 베른 에릭손은 해당 활동이 연맹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이 대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12번. 남성을 위한 3달간의 육아휴직. 스웨덴은 지난 1974년부터 아버지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아버지들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석 달간의 휴직을 적극 권장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아버지들이 아이들과 함께 점심을 먹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전업 아빠들이 서로 만나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페이스북 그룹도 운영 중입니다. 아기들이 노는 동안 아버지들은 모여 커피나 점심을 즐기며 자녀에 대한 이야기와 육아 팁을 나누곤 합니다. 처음에는 한 쌍의 부모에게 아기 출산 시 육아휴직 6개월이 제공되었으며 각 부모는 하루의 절반만큼의 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아버지가 자신의 육아휴직을 어머니에게 양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도 도입 20년이 지난 시점에도 전체 육아휴직 중 90%가 여전히 여성에 의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1995년에는 아빠 할당제라는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아버지에게만 할당된 30일의 육아휴직을 지정했으며 만약 아버지가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전체 육아휴직 중 한 달이 소멸되는 구조였습니다. 2002년에는 이 제도가 개정되어 60일로 늘어났고 2014년까지 아버지들은 평균적으로 전체 육아휴직 중 25%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아빠에게 할당된 기간이 90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스웨덴 부부는 아이가 태어나면 총 16개월, 즉 480일간의 유급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처음 390일 동안은 정부가 하루 최대 약 110달러 한도 내에서 급여의 80%를 지원합니다. 나머지 기간은 고용주가 부담하며 부모는 전체적으로 평소 급여의 약 90% 수준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11번. 손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지 않는 문화. 스웨덴에서는 손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지 않는 것이 흔한 문화로 주인이 식사를 하는 동안 손님이 그냥 옆에서 지켜보는 상황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저녁 한 스웨덴 가정이 식탁에 둘러앉아 미트볼과 으깬 감자, 그레이비 소스를 곁들인 식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 옆에서는 집주인의 자녀와 놀던 친구 아이가 따로 식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아이를 식사에 초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스웨덴에서는 매우 일반적인 일입니다. 자녀의 친구가 집에 놀러와도 식사 시간이 되면 따로 초대하지 않고 그 아이는 집으로 돌아가거나 친구 방에 있거나 식탁에 앉아도 식사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화를 접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많은 스웨덴인들은 곧바로 자국 문화를 옹호하며 이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가족 식사에 손님이 함께할 것이라는 기대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문화는 과거 스웨덴의 긴 겨울 동안 식량이 부족했던 역사적 배경과도 관련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갑작스럽게 손님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그 당시 문화에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각 가정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다른 아이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마치 그 가정이 자녀를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번. 매년 새로 지어지는 얼음 호텔. 겨울 왕국에 나오는 얼음성 같은 공간을 실제로 경험해보고 싶다면 스웨덴의 얼음 호텔이 제격입니다. 1989년에 설립된 이 얼음 호텔은 북극권에서 약 200km 떨어진 유카스야르비에 위치해 있으며 토르네강 근처의 얼음 블록을 사용해 지어진 6,000제곱미터 규모의 호텔입니다. 호텔의 침대부터 가구, 유리장까지 모든 것이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2016년에는 기네스 세계 기록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얼음 구조물로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호텔은 두 개의 섹션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아이스 호텔 25는 사계절 내내 유지되는 따뜻한 방과 얼음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태양열 냉각 기술을 통해 여름에도 얼음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아이스 호텔 31은 매년 봄 얼음이 녹은 뒤 다시 새롭게 예술적인 디자인으로 재건되는 아트 스위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호텔에는 총 54개의 객실이 있으며 그중 수수께는 고급 스위트룸입니다. 이 외에도 예술 갤러리와 바도 갖추고 있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특히 2020년에 주목받은 독특한 공간은 세계에서 가장 추운 사우나였습니다. 이 호텔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자 건축가인 루카 롱코로니는 차가운 환경 속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우나에는 눈으로 만든 목욕 가운과 수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스룸의 온도는 항상 섭씨 영하 5도 화씨 23도 정도로 유지되며 이로 인해 호텔의 예술적인 구조물들이 훌륭한 상태로 보존됩니다. 술록 가죽으로 덮인 얼음 침대에서 잠들기 전 모든 투숙객은 짧은 생존 교육을 받아야 하며 탐험용 침낭이 제공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온을 위해 보온복, 스웨터, 모자 등 따뜻한 옷을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얼음 조각, 개썰매, 스키, 여름 산악 트레킹,
북유럽 겨울 하늘을 수놓는 오로라 관측 등 다양한 액티비티도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호텔에 방문해보고 싶으신가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9번. 자녀 이름을 부모가 마음대로 지을 수 없는 나라. 스웨덴에서는 자녀의 이름을 등록하기 위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는 아이가 태어난 후 석 달 이내에 이름을 신고해야 하며 이때 제출한 이름이 불쾌감을 줄 수 있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승인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자녀의 이름뿐만 아니라 성인이 이름을 바꾸고자 할 때에도 적용됩니다. 첫 번째 개명은 무료이지만 원래 이름 중 하나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평생 단 한 번만 변경이 허용됩니다. 스웨덴에서는 실제로 어떤 부부가 자녀의 이름으로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을 등록하려 했으나 세무당국이 이를 거절했습니다. 당국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알라, 구글, 예수, 마이클 잭슨, 필스너, 토큰, 휴 등 유명 인물이나 브랜드 이름도 모두 금지된 이름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들도 1991년에 발생한 한 사건에 비하면 비교적 평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엘리사베트 할린과 라세 디딩이라는 부부는 자녀의 이름을 제때 세무당국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80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항의하기 위해 부부는 아이의 이름을 비아프 스티븐 피셔맨 비엄 고급 치스으로 지었습니다. 이들은 이 이름이 물리학의 정신을 반영한 예술적이고 의미 있는 표현이라서 아이 편이라며 창조적인 발전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이 이름 역시 거절했습니다. 이후 부부는 이름을 단 한 글자인 아이로 바꾸려고 했지만 이것도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이름 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8번. 스웨덴의 3억 3천만 달러 빚진 북한. 1970년대 북한은 광산 산업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를 가진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이 시기 스웨덴은 북한과의 무역에서 가능성을 보았고 1973년 4월 7일 스웨덴은 북한과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1974년 당시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현재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조부은 스웨덴의 볼보 144 차량 1000대와 기타 기계 장비를 주문했습니다. 그해 스웨덴은 실제로 볼보 차량을 북한으로 운송하기 시작했지만 곧 북한이 차량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주문의 가치는 약 7,300만 달러였으며 지금까지도 대금은 한 푼도 지불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후 거의 50년이 흐른 지금 이 채무는 이자와 기타 비용을 반영해 약 4배가 불어난 3억 3천만 달러로 추산됩니다. 비록 이 부채는 오래전에 기한이 지났고 상환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스웨덴 당국은 여전히 1년에 2번씩 북한에 청구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워싱턴 타임스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전 세계 약 30개국에 총 180억 달러 규모의 부채를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48년 전 주문한 볼보 차량의 대금을 돌려받기 위한 기다림은 앞으로도 수십 년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차량들 중 많은 수는 현재 평양에서 택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번. 잠들지 않는 나라. 긴 겨울과 추운 날씨로 유명한 북유럽에 위치한 스웨덴은 짧고 따뜻한 여름을 무척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름이 되면 스웨덴은 황금빛 꽃밭, 푸른 숲, 선명한 붉은색 목조 주택으로 가득한 활기찬 풍경으로 변모합니다. 특히 북부 지역은 여름철 동안 해가 지지 않는 백야 현상으로 유명한데요. 이로 인해 스웨덴은 종종 잠들지 않는 나라라고도 불립니다. 스웨덴의 여름은 밤에도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아 마치 마법 같은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 특별한 여름을 최대한 즐기기 위해 스웨덴 사람들은 다양한 야외 활동을 계획하곤 합니다. 호숫가에서의 바비큐, 피크닉, 공원, 산책은 여름철 가장 인기 있는 일상 중 하나입니다. 또한 수많은 문화 행사와 예술 공연이 야외에서 펼쳐지며 많은 관람객을 끌어모읍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야외 박물관 중 하나인 스칸센 역시 여름철에는 밤 10시까지 운영되며 관람객들이 스웨덴의 문화와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름은 또한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모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많은 스웨덴인들이 호숫가나 바닷가에 있는 작은 목조 별장을 휴가지로 선택하며 이곳에서 낚시, 수영, 보트 타기 또는 햇빛 아래에서 여유롭게 쉬는 시간을 즐깁니다. 여러분은 이곳을 방문해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6번. 노벨상이 탄생한 나라 스웨덴.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 중 하나인 노벨상의 발상지입니다. 이 상은 스웨덴의 과학자이자 기업가인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 막대한 부를 얻었지만 그의 발명이 인류에 해를 끼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인류 발전에 기여한 인물들을 기리기 위한 기금으로 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물리학, 화학, 생리학 또는 의학, 문학, 평화 등 5분야에 걸쳐 탁월한 공로를 세운 이들에게 상을 수여하라고 유언에 명시했습니다.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노벨상은 1901년에 처음 수여되었으며 그 이후 과학, 문학, 평화 분야에서 탁월함과 성취의 상징이 되어 왔습니다. 그는 노벨상의 수상 여부에 있어 국적이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명시했지만 그의 모국인 스웨덴은 여전히 매년 시상식을 주관하며 노벨 기금 운영에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스웨덴은 총 32개의 노벨상을 수상하며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스웨덴의 과학자, 작가, 사회운동가들이 인류 발전에 기여해온 바를 잘 보여줍니다. 노벨상을 개최하는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높은 위상을 얻게 되며 스웨덴 역시 이를 통해 문화적, 과학적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혔습니다. 노벨상은 단순한 상이 아니라 국가 간, 문화 간의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매년 열리는 노벨상 시상식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5번. 유럽에서 1인당 특허 출원 수 1위. 스웨덴은 혁신과 창의성 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입니다. 이는 인구 1인당 특허 출원 수에서 확실히 드러납니다. 최근 통계 전문기관 스태티스타의 연구에 따르면 스웨덴은 100만 명당 약 350건의 특허를 기록하며 유럽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놀라운 수치는 스웨덴 사람들이 얼마나 창의적이며 사회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스웨덴의 이러한 창의력은 몇 가지 요인에 기인합니다. 우선 스웨덴의 교육 시스템은 학생들의 호기심, 독립적인 사고, 탐구 정신을 적극적으로 장려합니다. 둘째, 정부는 연구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대학과 연구기관, 스타트업에 아낌없는 투자를 합니다. 셋째, 기업 문화, 역시 혁신과 도전을 권장합니다. 스웨덴의 기업들은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스웨덴은 인류에게 수많은 중요한 발명품을 선사해 왔습니다. 디젤 엔진, 지퍼와 같은 대형 발명부터 볼펜, 안전 성냥과 같은 일상적인 물건까지 스웨덴은 다양한 분야에서 큰 공헌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발명들은 스웨덴 경제에 이익을 안겨줄 뿐 아니라 전 세계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스웨덴은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생명공학, 인공지능 같은 미래 산업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스웨덴의 혁신적인 미래는 한층 더 밝아 보입니다. 4번. 다른 나라의 쓰레기를 수입해 재활용하는 나라. 스웨덴은 오래전부터 폐기물 재활용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높은 환경 의식과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 시스템 덕분에 스웨덴 국민들은 가정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쓰레기를 성공적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북유럽 국가는 이웃나라인 노르웨이 등에서 다량의 쓰레기를 수입해 재활용 처리함으로써 폐기물을 수익원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전체 재활용률은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플라스틱의 경우 재활용률이 약 20%에 불과합니다. 이는 플라스틱 재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며 보다 지속 가능한 대체제를 찾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스웨덴은 현재의 성과를 이루기까지 정부 정책, 기업의 참여, 시민의 인식 제고를 결합한 강력한 폐기물 관리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스웨덴 국민들은 가정에서부터 철저한 분리배출을 실천하고 있으며 재활용 처리 시설은 첨단 기술로 운영되어 높은 효율을 자랑합니다. 또한 폐기물 소각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생산 활동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고 있습니다. 재활용은 경제적, 환경적으로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스웨덴의 경우 재활용을 통해 매립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원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활용 서비스를 수출함으로써 상당한 국가 수익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3번. 세계 최고 수준의 강력한 여권. 스웨덴은 높은 삶의 질과 우수한 사회복지 시스템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을 가진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세계 여권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권위 있는 순위인 헨리 여권 지수에 따르면 현재 스웨덴 여권은 전 세계에서 6번째로 강력하며 총 188개국과
지역을 비자 없이 혹은 도착 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웨덴 여권의 강력함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전 세계 여러 나라와 맺고 있는 우수한 외교 관계입니다. 둘째, 정치적, 경제적 안정성입니다. 셋째, 국제법과 국제협약을 성실히 준수하는 점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 모든 요소가 스웨덴 여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여권을 소지한 국민들은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여행, 취업, 유학 등을 비교적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고 스웨덴과 타국 간의 문화적, 경제적 교류도 활발해집니다. 2번, 스웨덴에는 해적 왕이 있었다. 스칸디나비아의 역사에는 수많은 극적인 이야기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스웨덴의 에리크 13세 왕의 이야기는 단연 돋보입니다. 할머니인 마르그레테 여왕이 세상을 떠난 후 포메라니아 출신의 젊은 청년 에리크는 스웨덴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전임자들과 달리 에리크는 뛰어난 지도력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어리석은 결정과 변덕스러운 행동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할머니가 일구어 놓은 강력한 제국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리크는 이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끊임없는 전쟁으로 왕국의 많은 영토를 잃었고 독단적이고 오만한 태도로 인해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의 귀족들로부터 지지를 잃었습니다. 결국 그는 왕위에서 쫓겨났고 복수를 다짐하며 고틀란드로 도피해 비스보리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여기서 또 다른 전환점을 맞습니다. 왕위에서 쫓겨난 에리크는 은둔하거나 조용히 살아간 것이 아니라 발트해에서 악명 높은 해적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바다에 대한 지식과 한자동맹 상인들에 대한 분노를 바탕으로 그는 수많은 적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고 해적 활동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의 해적 생활은 무려 10년간 이어졌습니다. 그 후 오랜 세월 바다를 누빈 에리크는 뜻밖에도 해적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상류 사회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포메라니아 공작이 되었고 여생을 평화롭게 보냈습니다. 이처럼 파란만장한 그의 인생은 스칸디나비아 역사상 가장 기묘하고 흥미로운 이야기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1번, 피카는 스웨덴의 커피 문화. 피카는 빠르게 소비되는 미국식 커피 문화와 정갈한 일본 다도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스웨덴만의 독특한 커피 문화입니다. 스웨덴어로 피카는 대체로 커피를 마시다라는 뜻이지만 단순히 커피 한 잔을 급히 마시는 행위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피카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삶의 방식이자 전통이며 문화 그 자체입니다. 스웨덴 사람들에게 피카는 특별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저 일상의 일부일 뿐이지만 그들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시간입니다. 현지를 방문한 많은 이들은 스웨덴의 커피 문화를 경험하며 피카가 매우 스웨덴답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빠른 커피 문화처럼 급하지도 않고 일본의 다도처럼 복잡하거나 형식적이지도 않습니다. 피카는 이 두 문화를 절묘하게 조화시킨 가운데 편안함과 세련됨을 모두 갖춘 문화입니다. 피카는 하루 중 짧지만 의미 있는 휴식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사람들은 직장이든 일상 속 어디든 모여 커피와 디저트를 나누며 담소를 나눕니다. 이를 통해 서로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시간을 보낼 때 피카는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연인들의 데이트 명분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바이킹의 후손들이 즐기는 커피 한 잔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스웨덴이라는 한 나라의 삶의 방식과 문화를 대표하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스웨덴에 관한 가장 흥미롭고 독특한 사실 18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느끼셨나요? 혹시 스웨덴에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